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뭐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운하의 도시가 암스테르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보트들이 쫙 있는데 그 보트에서 사람들이 살더라.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만 보트 피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시아에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도 보니까 수상가옥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는 뭐야 조각구름 떠 있고 그다음에 뭐 강물에는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뭐 대한민국 뭐 사랑하리라 뭐 그런 노래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노래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한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람선도 있지만 한강에 버스가 생겼어요. 무슨 버스가 생겼습니까? 한강 버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강에도 암스테르담처럼 한강 버스 개조해가지고 사람이 살면 되겠네? 그건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강은요, 홍수 때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높게 이렇게 차기 때문에 그래서 반포대교 옆에 세빛둥둥섬 있는데 그 세빛둥둥섬도 만약에 뭐 홍수 나고 그러면은 거의 뭐 그 잠수교는 완전히 잠기고 반포대교만큼 거의 그 비슷할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한강버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강버스는 패스. 그런데 아마 황희 의원은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이 만든 한강버스에서 한강을 빼면은 버스다. 이 버스에서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황희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런데 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시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집을 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럼 뭐가 좋을까?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그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생겨난 게 버스 하우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살만한 데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더군다나 지금 저소득층 청년이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뭐 알바도 하고 택배도 하고 뭐 이거 배민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푼푼히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뭉텅이로 그렇게 이제 주거비로 쓰게 되는 거는 그건 문제가 많다. 그럼 뭐가 좋을 것인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버스를 봤나 봐요. 아, 이거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버스다 해서 이 버스를 개조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한 게 버스 하우스인데 제 생각에는 황희 의원은 끝까지 이 버스 하우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오늘 황희 의원이요, 2시인가에 뭘 예고해 있었었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내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버스하우스가 아주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변명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이 버스하우스 이야기, 황희 의원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버스하우스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8월 7일에 오늘이 10일이니까 사흘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쉽게 말하면 버스하우스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암스테르담 가봤는데 당신들 암스테르담 안 가봤지? 저 안 가봤어요. 암스테르담 가봤더니 하우스보트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하우스 버스를 내가 생각해낸 거야.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뭐 별별 형태의 거주지가 많더라. 이렇게 8월 7일 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황당하다 반발을 갖다가 하니까 해명이랍시고 한 게 언제냐면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8월 9일인가 8월 8일인가 그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황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주택 공급책 관련해 가지고는 보관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중교 복합
그 주교 복합 그 정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교 복합이 뭐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산다는 집주할 때 교가 뭔가 해서 봤더니 교가 학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여기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뭐 이렇게 내비 찍어가지고 어느 공용 주차장에서 딱 보면은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위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운동장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박한 아이디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교복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뭡니까? 아파트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주교복합은 아파트하고 학교가 같이 있는 게 주교복합인가? 뭐 홍콩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중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게 주교 복합인데 이게 본인의 소신이래요. 그 다음에 공유 공간형 주택 개발을 하는 게 본인의 소신인데 이 주교 복합이 어쨌든 황희 의원은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더 발전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난 게 그게 하우스 버스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버스 하우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생각해서 낸 정책이 버스 하우스인데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반대만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황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그러니까 황희는 임시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보자. 이게 버스하우스다. 이 이야기인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오해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황희 의원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글만 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답답하다. 이해를 못하네 사람들이. 정혁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게. 언제? 오늘 오후 2시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린 거죠. 오늘 제가 그 돌직구 쇼하고 라방을 누구랑 같이 했냐면 민주당의 김진욱 대변인이랑 같이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도 제발 2시에 그런 기자회견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사과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로 아마 황희 의원한테 오늘 전화하며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명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단 사과부터 해라. 그래서 아마 오늘 2시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캔슬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니까 신속한 주거 공간 마련 방안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제안을 한 것이었고 정부 주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생긴 그 아이디어였는데 그런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사과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아무리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황희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가. 국토는 뭐겠습니까? 부동산을 다루는 거고 아파트를 다루는 거고 하우스를 다루는 거고
교통위원회는 뭡니까? 모빌리티를 다루는 게 교통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버스는 모빌리티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국토교통위원회니까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그러한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본인은 생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말하는 거는 뭐 헛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한 다음에 탁 눌러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야, 이런 아이디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박한 아이디어다. 그 다음에 내가 국토 교통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그러한 그 상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일반 그 2030 청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허점이 많은 그러한 그 뭐랄까 아이디어 아니었는가? 이게 무슨 아이디어겠습니까? 이게 그냥 사람 놀리는 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황희 의원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라고 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황희 의원이 저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동갑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1967년에 태어났는데 저는 이번 달에 태어났어요. 제 생일이 8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 의원은 9월 2일생이야. 저는 8월 말이거든요. 황희 의원은 9월 초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장소는 좀 차이가 있어요. 황희 의원은 어디 그 출신이냐면 목포 출신이에요. 목포에서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셨나 뭐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국민학교 때 전학 온 동네가 서울의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에서 쭉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도 강서고등학교면 목동에 있나 양천구에 있나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근방에 있는 거죠. 양천구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강서고등학교니까 강서 그 구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아마 제가 봤을 때 86학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정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숭실대에서 경제학 그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냐면 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공이 숭실대 경제학과 나왔으면 연대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이러면은 자연스러울 텐데 그런데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황희가 박사학위를 전공을 뭘 했냐면요.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은 스마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도시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양대에서 건축공학과 박사 과정에 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저 뽑아주신 교수님께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 미등록 제적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황희는 연대 도시공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연대 도시공학과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 아니겠습니까? 옛날로 치면 토목공학과나 이런 쪽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건축공학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한양대 건축공학과 다녀봤는데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 과목이니까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건축공학과니까 이게 좀 매니지먼트 같은 경영학적인 그런 수업들은 그냥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 의원은 연대에서 도시공학으로 박사학위를 2018년 2월 달에 받았더라고요. 논문의 주제가 뭔지 찾아봤더니 스마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황희 의원은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삼선 의원까지 했어. 그다음에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황희 의원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가 되지가 않아.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전문성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국토교통부 장관 시켰으면 아이 도시공학 박사니까 국회의원 중에 도시공학 박사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섰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은 장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관도 했지 삼선 의원이지 도시공학으로 연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이디어 내면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너가 그 정혁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외우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황희 의원은 저랑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게 일단은 태어난 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황희 의원이 그 방위를 했대요. 그런데 방위는 방위인데 저랑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18방 전투방위를 했는데 황희 의원은 육방했대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육방이거든요. 현역들한테는 제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육방만 보면 아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서운해. 어떻게 같이 방이 들어갔는데 나보다 3분의 1만 하고 소집해제가 당하느냐 이거지. 어쨌든 그러다가 황희 의원이 어떤 그 삶을 살았냐면 20대 때 육방이면은 대학도 일찍 졸업했을 텐데 18방도 아니고 육방이면은 뭐 91년이면 충분히 졸업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대 때 20대 중반 이후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육방하고 그 군대를 빨리 끝내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황희 의원이 30살 때 DJ의 비서가 되는 겁니다. 1997년에. 199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에 있었어요. 지금 뭐 탄핵땡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선이 지금 막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다고요. 87 체제는 원칙적으로 대선은 12월에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그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덩이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은 DJ가 황희를 그 비서로 딱 뽑았는데 97년에 DJ가 대통령 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97년에는요, 원칙적으로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97년인가? 그때 아마 뭐 병역비리 사건 같은 거, 김대업 그 사기 사건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갑자기 막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인재가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표를 다 갉아먹고 이인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저희 노무현 때였나? 어쨌든 그 다음에 DJ가 누구랑 그 뭐 연합을 했습니까? JP가 하고 DJP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회창 후보가 탈락한 게 97년 그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7년에 황희가 30살 먹은 황희가 DJ의 비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91년, 92년부터 97년까지 그 5년 동안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황희 의원이 다른 민주당 586 의원들처럼 학생운동 열심히 했거나 그랬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황희 의원은 어떻게 DJ의 비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초는 황희 의원이 원래 태어난 데가 목포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아버지는 목포에서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본거지는 목포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DJ가 목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의도인가 뭐 신안에 그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 뇌피셜인데 황희 의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DJ하고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예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정계에 DJ의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DJ 정권 내에 어느 정도 뭐 이런저런 그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또 떨어지고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는 황희 의원의 커리어가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같은 데에서 행정관을 쭉 하다가 그 와중에 뭐 선거에 출마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잘 풀리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의 선대위,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물러나고 그때 보궐선거가 벌어졌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고, 그래서 진짜로 야,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될 거라고 박원순 시장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이걸 뭘 걸었을까?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걸었다고 해서 그걸 지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때 인기는 안철수가 짱이었는데 그 안철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그 후보를 나한테 양보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장이라고 한 자리를 거저 죽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너무 시장이 쉽게 돼서 그런가? 어쨌든 결과 끝은 좋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뭐 거의 거저 죽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차곡차곡 그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011년에 그 황희 의원은 박원순 선대위에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 특보를 하고, 그 와중에 뭐 선거 나갔다가 또 떨어지고 뭐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 누구야 그 황희 의원은 2016년도는 67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만 49세 때, 우리 나이로 50세 때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탄하게 거저로 이렇게 쉽게 됐던 그런 건 아니고, 2016년도에 어디서 됐습니까? 양천갑에서 됐어요. 양천갑이라고 하는 데는요, 민주당이 그 국회의원 되기가 쉬운 자리입니까? 어려운 자리라고요. 어려운 자리인데, 양천갑에서 지금의 양천구청장 재선구청장이 된 이기재 후보를 그때 2016년도에 꺾고, 이기재 구청장도 86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갑내기가 49살짜리 동갑내기가 양천갑에서 붙었던 겁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누구의 그 핵심 측근이었냐면 원희룡 장관의 핵심 측근이었어요. 원희룡 장관도 양천에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고가 있는 이기재하고 붙었는데, 황희가 이기재를 꺾고 험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고 내리 3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양천갑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목동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데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했다라고 한 건 대단한 거지. 그래서 2024년에 그 황희 의원하고 붙었던 후보가 누구냐면 그 구자룡 후보거든요. 구자룡 변호사가 똑똑하잖아요. 아주 그냥 말도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얼굴도 아주 그냥 페이스도 아주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무리 황희 의원이 그 당시는 재선 의원이었으니까 그래도 구자룡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내심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원칙대로 했었으면 황희 의원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뭐 막판에 뭐 도주대사에다가 대파에다가 뭐 의사들 뭐 다 등 돌리고, 그러니까 삼선 의원까지 딱 된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재선 의원 할 때 2011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의원을 문체부 장관으로 이렇게 쫙 임명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살이 될 때까지, 49세 때까지는 황희 의원이 뭐 비서도 하고 행정관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아주 뭐 그냥 고생도 많이 하고 선거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50세 때부터는 아주 그냥 황희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길이 활짝활짝 열린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황희 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개를 합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황희 의원이 이야기할 때 다른 때 같으면 아이 뭐 또 햇소리 했네 뭐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소리 했네 이러면서 해프닝 같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다들 불안불안해요. 왜 불안불안합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제 생각인데 뭐 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어요. 아니 옛날에 윤석열 때 비하면 2,500에서 지금 오늘은 뭐 주가가 올랐나?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6,000이 넘어갔으니까 4,000 가까이 올랐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9,000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 신용 쓰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강제 청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 많이 묻어둔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이 뭐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좀 빠졌네. 그래도 이제 평가 이익이 뭐 한 몇십억 됐다가 뭐 한 50억 됐다가 뭐 한 35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는데 뭐 그래도 뭐 내가 뭐 그래도 몇십억 벌었지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번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저같이 어이 오르네 그러면서 그 엄하게 뒤쫓아갔다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개미들이요. 청년들 그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그냥 잔뜩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돈 많은 주식 부자들한테 상납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 돈도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또 바가지박 긁을 수 있으니까. 제 돈도 들어가 있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당할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감당할 정도만 잃었어요. 뭐 이거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큰일이 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개미들이나 6070들 은퇴하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씩 잃은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억대로 잃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30조, 40조가 됐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큰손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벌 그룹의 뭐 회장들이나 큰손들한테 개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제가 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지코 네 책임으로 투자한 거잖아. 네 판단으로 투자한 거잖아. 더군다나 변호사 씩이나 돼가지고 뭐 내가 뭐 5천이 내가 그거라고 그랬지. 내가 이제 공약한 게 5천이지. 내가 뭐 9천을 갖다 만을 공약했냐? 물론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막 뜯어보면요. 그렇게 오해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내 잘못이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2030, 6070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집 가진 사람들은 저도 뭐 그냥 막 그렇지만 왜냐하면 저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1가구 1주택이란 말이에요.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 1가구 1주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변호사 일하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보다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모시고 살려면 6명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집이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전세지고 저는 좀 큰 빌라 얻어가지고 그 빌라에서 전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1가구 1주택인데 뭐가 붙냐면 비거주가 붙잖아요. 비거주 1가구 1주택이면 어떻게 됐냐? 세금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세금을 내야 되나 지금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어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우리 마누라부터 해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나 빵하고 터질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집을 나가서 원룸에서 살든 그야말로 제가 버스 하우스에서 살든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그냥 나름대로 잘 컸어. 그냥 까짓거 이 정도면 뭐 만족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는 딴 데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생각이 났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누라 버리느니 내가 대통령 안 하겠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누라를 사랑하든 안 하든 찡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된 거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따라해 볼게요. 뭐라고 따라해 보겠느냐? 내가 어르신들 나가서 사시라고 하느니 내가 세금 더 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세금을 더 내야 되지? 그 다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요, 정률이라고요, 정률. 누진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론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불만이 쌓입니까? 내야 될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불만이 없어요. 그래, 그럼 그 돈 내가 내고 그 돈을 낸 상황에서 내 가처분 소득을 딱 그 운용을 해가지고 뭐 맘모스빵 하나 덜 먹고 뭐 그 다음에 뭐 초코우유 먹을 거 그냥 흰 우유 먹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내라고 하니까 안 내면 내가 가산세 묻고 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기는 내겠다마는 굉장히 기분이는 나쁜 거죠. 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날은 덥죠. 날은 40도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집 안에 가스가 막 퍼져 있어. 그냥 유증기가 막 퍼져 있어. 거기에다가 황희 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억울할 수도 있냐면 뭐 버스하우스 이런 거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했네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막 불안불안하고 날은 덥고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그 마치 그 집안의 공기 속에 유증기나 아니면 가스가 잔뜩 그렇게 막 팽배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스파크를 팍 튀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빵 하고 터져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황희 의원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게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글이 지워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됐어요. 폐기라고 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기버스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구글로 폐버스를 딱 쳤더니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폐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자로 폐자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그 일본 말로 일본 갔다가 난가 무슨 뭐 어쨌든 일본 문자 있잖아요. 거기서 빠스 해가지고 폐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게 뭐 본인은 뭐 암스테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폐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폐자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느 그 단어입니까? 제가 환경부 고문 변호사 지금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폐기물 관리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폐기물 관리법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할 때 폐자가 폐기되는 버스의 폐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딱 받습니까? 그냥 녹슬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뭐 비 줄줄 새고 그러는 게 폐버스잖아요. 그 폐버스에 청년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폐버스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폐버스에 들어가면 이게 상하수도가 그 폐버스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폐버스 안에 들어가면은 뭐 수돗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화장실 갔다가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쓰레기는. 그러면 뭐 상하수도도 지금 문제가 있고 쓰레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위생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갖다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그 버스 문은 어떻게 엽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어서 뭐 유리창 같은 거 뭐 그 유리를 갖다 다 없앨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범죄 문제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날씨가 40도잖아요.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날씨가 40도인데 그 철판, 얇은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버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에어컨을 24시간 빵빵하게 틀어놓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안에서 그 화상이 보여.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씨에서 그 버스 안에 자동차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70도, 80도, 90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있다가 그 밀폐돼 가지고 뭐 이렇게 동물이나 심지어 그 어린이가 그 봉변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40도입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날이 더우면은 그냥 뭐 날이 더워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은 추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울 때 난방은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 같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게 장점일 수는 있지만 폐버스에 있어서는 폐버스 하우스에 있어서는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된다고요. 그런데 도시공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스마트 시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 이게 할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심에 버스를 둘 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버스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차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주차장에다가 그 버스 하우스를 갖다가 딱 둬요. 그러면 주차비 냅니까? 그럼 24시간 주차비 내면 뭐 요즘은 10분에 1,000원 하는데 많으니까 1시간에 6,000원이야. 10시간이면 6만 원이야. 20시간이면 뭐야 12만 원이야. 뭐 하루에 주차비 10만 원씩 낼 겁니까? 한 달이면 주차비만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비를 안 낸다고 쳐도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60년대 태어나가지고 70년대 방배동에서 살았었어요. 그때는요, 방배동에 공터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방배동에 가면 한 1,000평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그 겨울에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반포가 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높지만, 옛날에는요, 반포에 공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거기서 뭐 야구도 하고 짬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방배동 같은데 땅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테니스 코트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다가 뭐 버스 이렇게 뭐 쌓아놓고 거기서 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딱 찾아보니까 그 폐기되는 버스, 폐버스 가지고 이거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면요. 베네수엘라예요. 폐버스 베네수엘라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폐버스 베네수엘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막 녹슬고 막 구멍 난 그런 버스 안에서 한 가족이 아빠는 뭐 저기 그 뭐야 의자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애들은 그 버스 바닥에서 자고 그런 모습들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까? 진짜로 말이 씨가 된다더니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펫버스 하우스 생겨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살게 되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기가 그냥 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그 뭐야 그 황희 의원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야말로 극단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ISS예요. YISS. YISS가 뭡니까? 용산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서울을 줄이면은 YISS거든요. Y는 뭐냐면 용산이에요. I는 뭐냐면 인터내셔널 국제란 뜻이죠. S는 스쿨이에요. 용산 국제학교 마지막 S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용산 국제학교 생각나지 않습니까? 서울 용산 국제학교는 생각이 안 날지 몰라도 국제학교는 생각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황희 의원이 문체부 장관 할 때 인사청문회 있었다고요.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뭐가 나왔냐면 딸 문제가 나왔었어요. 딸이 그런데 딸 문제가 나오기 전에 황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딸이 그 자사고를 다니다가 YISS로 그 전학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딸이 다녔던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한가람 고등학교였어요. 이 한가람 고등학교는 저기 목동 쪽에 있는 자사고인데 그런데 황희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사고를 비판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자사고 없애야 된다 막 그런 정책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사고라고 하는 거 이건 황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철학과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서열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사고 들어가면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사고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자율형 사립고니까 그 학교의 자사고에 철학과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대학 가는 수단으로 자사고가 전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자사고는 폐지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황희 의원의 딸이 황희 의원은요. 딸이 딱 하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황희 의원도 능력자야. 왜 능력자냐면 황희 의원하고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10살이나 어린 그것도 뭐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아. 근데 그 두 분 사이에서 딸만 하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역산해서 보니까 한 03년생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를 어디 갔냐면요. 황희 의원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사하고 한가람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한가람 고등학교 자사고 한가람 고등학교에 다니는 줄 알았더니 황희 의원의 딸이 한가람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를 다니네. 어느 국제학교? YISS를 다니네. 이 YISS가 어떤 데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YISS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YISS 제가 잘 알거든요. 왜 잘 아느냐? 첫 번째 저랑 친한 후배 딸내미가 그 친구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런데 재미 교포예요. 그런데 미군 기지전 사업하고 뭐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뭐 굉장히 많은 일을 갖다가 했었어요. 근데 그 집 애들도 외국인 학교 다녀야지 뭐 한국 고등학교 다니겠습니까? 국적도 미국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국제학교 관련해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야 쟤네들은 좋겠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야 저런 좋은 학교를 다니고 우리 애들은 뭐 부모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냥 이런 한국 학교 다니네 그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YISS가 어디 있냐면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 한남동 그 한남동이 아니라 이태원동 밑에 있어요. 그 하얏트 호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에 한강진 거기 전철 그 뭐지 한강진역인가 거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이태원을 그야말로 제가 거의 뭐 매일같이 가다시피 했으니까 오다 가다 보면 저 위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YISS란 말이에요. 이 YISS가 이태원에 있는 사립국제학교인데 그런데 학비가 얼마인가?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더니 황희 의원이 다닐 때 그 황희 의원의 딸이 다닐 때가 2021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학비가 4,200만 원이었다라고 그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 현재 학비가 얼마냐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왜냐하면 학비가 뭐 이것저것 막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비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비용 일일이 다 합친 거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4,32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것까지 들어가나 싶은 비용들이 딱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YISS는 학비가 5천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따져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학비가 4,325만 원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YISS 용산국제학교에 누가 다녔다고요? 황희 의원의 딸이 다녔다고요? 그런데 또 누가 다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겁나게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이재용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딸이 어디를 다녔느냐? YISS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YISS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완전히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메리칸들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기는 해도 국적은 미국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다니는 거고요. 한국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학교가 YISS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다닐 수 있으려면 외국에서 3년인가 그 이상을 살아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YISS거든요. 그런데 황희 의원의 딸은
한가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YISS로 전학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황희 의원의 딸은 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문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다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뭐 안규백 장관 의혹처럼 그게 정확하게 그냥 뭐 확인되지 않고 장관이야 그냥 청문회만 하면 되고 청문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든지 간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묻혔었거든요. 그런데 황희 의원의 딸은 어떻게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느냐? 그 황희 의원의 사모님이 장모 씨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한 10살 정도 미친 것 같아요. 9살이나 10살 정도 아래인 것 같은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셨대요. 거기서 학사학위, 석사학위까지 딱 받았는데 전공은 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황희 의원의 사모님이 2011년이면 황희 의원의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었을 거예요. 1학년이나 2학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황희 의원의 사모님이 나 유학 갈래 해가지고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러기가 딱 된 거지.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라고 쳐요.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아빠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이면 황희 의원이 아직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거든요. 황희 의원이 2011년에 박원순 선대위 정책특보 이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지 국회의원이 된 건 2016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그 전이었단 말이에요. 5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를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지 아빠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엄마 따라가라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가 엄마 따라서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유학 가고 딸내미도 유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매사추세츠에 알링턴이라고 있는데 그 알링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알링턴에 톰슨 초등학교라고 있대요. 이 톰슨 초등학교가 알링턴에 있는데 공립이래요. 이 공립인데 2016년 2월 달에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 4월에 황희 의원이 국회의원에 딱 당선된 거지. 아다리가 그냥 딱딱딱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라서 이 딸내미는 초등학교를 물론 이제 체제비나 이것저것 과외활동이나 밥값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돈이 들어가겠지만 학비는 무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립학교니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은 황희 의원의 사모님이 전공이 무용이라고 그랬어요. 한예종 나와서 석사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유학 갔기 때문에 미국의 유학 비자는 F1 비자인데 딸내미는 내가 데리고 가니까 F1 비자가 아니라 F2 비자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공립학교라서 딸내미는 그야말로 그 학비가 없이 그렇게 초등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다 좋은데 이 황희 의원의 사모님이 그 전공이 뭐냐면 무용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전공 이야기 하느냐? 전공이 한국무용이에요. 한국무용인데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미국에 갑니까? 미국에서 한국무용 배웁니까? 예컨대 발레나 아니면 현대무용이나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아, 내가 그 공부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세상에 가가지고 그래서 무용의 체계를 이론적인 근거도 닦고 그럴 거다. 그럴 욕심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한예종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예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유학을 갔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공이 한국무용이면 미국 사람도 이제 K컬처 해가지고 한국으로 유학 와야 될 판인데 왜 한국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냐 이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년 동안 황희 의원의 딸내미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2016년 2월에 졸업했는데 2011년에 유학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 생활하는 동안에 엄마가 유학을 갔으니까 엄마가 대학을 갔겠네. 매사추세츠니까 MIT를 갔나? 어디를 갔나? 어디든지 대학을 갔겠네. 대학을 안 갔어요. 그 엄마가. 황희 의원의 사모님은 5년 동안
대학에 가지 않고 뭘 했느냐? 어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어학원. 어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대학은 안 다니면서 F1 비자 가지고 내가 유학생이다 이 신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를 5년 동안 다닌 거예요. 이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유학 온다고 해가지고 유학 오면 뭐 학비도 내고 어쨌든 뭐 한국 뭐 미국에서 잘 배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지. 근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딸내미까지 데리고 왔다. 아예 딸내미 왔으니까 공립학교에서 공짜로 교육시켜줘야지. 이럴 마음으로 F1 비자를 내줬을 텐데 와서 보니까 다니라고 하는 대학은 안 다니고 어떻게 했다? 그냥 어학원만 다닌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요. 이런 게 유행했었다고요. 미국의 애들은 미국에서 공부는 시키고 싶고 그런데 공부시키는 게 제일 저렴하게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래 엄마가 가자. 엄마가 비자를 어떻게 얻을까? 유학 비자로 얻자. 그 다음에 딸은 F2 비자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 공립학교 들어가자. 그럼 공짜로 다닐 수 있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처음에는요. 이런 문제가 문체부 장관 2021년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제가 그 논란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황희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어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대.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는데 왜 유학은 왜 갑니까? 그 다음에 전공이 한국무용인데 미국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그렇게 처음에 딱 이야기하니까 아 누가 봐도 이거는 딸내미 교육시키러 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자꾸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말을 싹 바꿔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그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드미션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그 리젝트를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내.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딸내미가 2016년도에 2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동에 있는 한가람 고등학교가 목동에 있나? 어쨌든 목동 근처에 있을 거예요. 한가람 고등학교까지 딱 들어갔는데 그 한가람 고등학교는 황희 의원이 비판했던 자사고였는데 그 자사고에 다니다가 2019년도에 YISS에 전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YISS는요 들어가고 싶어한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아 이렇게 비싼 그 학교인데 1년에 4,200만 원인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간식도 먹어야 되고요. 맘모스빵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희 의원의 딸이 YISS 다닐 때 학비만 4,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비만 내면 그 비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과외 활동도 해야지. 누구는 뭐 하는데 나는 못해. 누구는 뭐 하는데 저 돈 안 내면 뭐 미국 학교가 뭐 이걸 갖다가 뭐 제대로 뭐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딸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YISS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아마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딸 정도 되는 그 한국의 그 이재용 정도 되는 아버지를 둔 한국의 학생들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다니는 학교가 YISS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딸은 최소한 기가 안 죽을 수 없지. 예컨대 쟤네 아버지는 이재용인데 니네 아버지는 정혁진이래.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미안하다 딸아. 어쨌든 근데 기가 죽는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최소한 남들이 하는 최소한의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따라하려면요. 내 후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2배 든대요. 2배. 그러니까 학비에 곱하기 2를 해야 그래야 최소한도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8천만 원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천만 원. 그러면 황희 의원은 왜 딸을 굳이 한가람 고등학교라고 하는 좋은 자사고 다니던 딸을 왜 2019년에 서울 외국인 학교 YISS로 전학을 시켰을까요? YISS가 진학률이 끝내줘요. 여기서 하버드도 가고요, 예일도 가고요, 프린스턴도 가고요, 아이비리그 가고요. 좋은 학교 겁나게 많이 가는, 그러니까 다른 미국에 있는 학교보다도 진학률이 더 좋은 학교가 YISS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기 딸내미를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거기서 보낸 거지. 아, 물론 이재용 회장의 집이 이태원에 그 하이아트 호텔 밑에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가깝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뭐 집값 같다고 뭐 아무데나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멀리 있으면 뭐 안 보냈겠습니까? 아니,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은 아주 좋은 차에다가 마이바흐에다가 우리 딸내미 딱 태워가지고 기사 딱 붙여가지고 뭐 저기 뭐야 어디야 뭐 먼 데라도 좋은 학교면 뭐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저랑 뭐 똑같겠습니까? 미안하다 딸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딸이 갈 정도로 좋은 학교가 YISS예요. 그 다음에 YISS 다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야, 얘는 아버지가 이재용이래, 뭐 얘는 아버지가 정의선이래. 그러면은 그런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컨대, 뭐 둘이 어떤 남자애가 예컨대 어떤 회장집 아들이 뭐 있어. 그 다음에 뭐 항의 의원 딸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럼 또 둘이 눈 맞으면 또 재벌집에 시집갈 수도 있는 거고. 아, 자꾸 우리 딸한테 미안해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나이에 2019년에 고등학교 다녔으면은 몇 학번쯤 될까요? 제 앞만 생각해봐도 제가 뭐 나이 나온 거 기사 같은 거 그냥 분석을 해보니까 03년생인 것 같아.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03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야. 03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한 23살, 23살 정도 됐겠죠. 그러면은 이 황희 의원의 딸보다 한 서너 살 그 이상 정도 위인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거나 뭐 했거나 해가지고 사회생활 막 시작한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버스 가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 더운데. 어떤 버스에서 살라고요? 폐기 버스에서 살라는 거잖아요. 아, 물론 황희 의원은 이거 뭐 녹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겉에다가 이쁜 그림 같은 거 뭐 래핑을 하든지 뭐 페인트 칠하든지 그 다음에 내부 구조도 아주 그냥 근사하게 그냥 웬만하면 그 재미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겠지만, 주장을 하겠지만, 뭐 그 말이 맞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은, 그 다음에 황희 의원은 딸이 어디 다니고 있는지 좀 밝혀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YISS에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학을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으로 유학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요즘은요, 미국 유학 가면 학비만 1억씩 들잖아요. 자기 딸은, 아, 물론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딱 하나야. 무남 동료 외동딸이야. 거기에다가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 보면 이쁘다고. 저도 우리 딸 보면 이뻐요. 우리 딸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네 생각이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 새끼는 다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황희 의원도 자기 딸은 무지하게 이쁘겠지. 세계에서 제일 이쁘겠지. 그런 딸을 어떻게 아무데나 보내느냐. 그러면 뭐 남의 집 딸은 뭐 귀하지 않고 우리 딸만 귀합니까? 남의 집 딸은 버스에 들어가서 살면 되고 우리 딸은 유학 가가지고 1년에 학비만 1억씩 들어가는 그런 학교 꼭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하느냐. 어?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딸하고, 그게 저는요, 요즘은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딱 보면은 아르바이트하고 뭐 서빙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알바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보면 얘네가 우리 딸보다도 어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황희 의원은 그런 생각도 안 드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욕먹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그 비난을 뭐 국민의힘에서만 합니까? 뭐 청년들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에서도 황희 의원의 생각은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도심에 유휴공간이 어디 있느냐? 상하수도 같은 거 어떻게 깔려고 하느냐? 전기는 어떻게 끌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황희 의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황희 의원은요. 민주당의 주택 정책